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학기에 생명과학 원 수업을 맡게 된 생명과학 교사 허영희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반들은 다 등교 수업해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했는데, 아쉽게도 2학년 3반만 그때 수업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짧게 축약해서 선생님이 빨리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대단원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탐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생명과학의 특성, 그리고 다른 학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이 무엇인가? 자, 생명과학은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계속 시대가 더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더 늙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라는 게 요즘의 어떤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생명과학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생명과학 분야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억을 외우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과학을 전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세부 분야들이고요. 오늘은 생명과학이라는 큰 틀 안에 이러한 세부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리학, 우리 몸을 다루는 생리학, 그 다음에 유전학, 발생학. 발생학은 수정란이 만들어진 후에 개체가 되기까지 그 변화 과정들, 우리 몸속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다룬 게 발생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자, 지금 나오는 이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요즘에 가장 실용성에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세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생명과학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과학이 순수한 생명과학만 이렇게 다루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다른 학문 분야들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을 하고 있을까? 다른 학문 분야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다른 학문 분야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현장에 떨어진 혈흔이나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한 후에 범인을 밝혀낼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요즘의 법의학 과학수사 방법인데요. 사실 과학수사 방법이 이렇게 실제 법정에서 채택이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학수사 방법이 그렇게 발달한 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이 과학수사 방법에서 이 법의학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NA만 있으면 이제는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명과학이랑 법의학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 사례 2에서 나오는 내용은 상어 피부에 있는 미세돌기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선박의 밑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생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과학이 조선공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 자, 사례 1은 법학과 의학계에 생명과학이 연관되어 있는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조선공학에 연관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들은 어떤 게 있냐면 화학공학과 혹은 약학, 화학,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화학이라는 분야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뗄 수 없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화학을 접목한 생화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학문 분야는 하나의 그 전공 분야로도, 그러니까 하나의 학과로도 개설이 되어 있을 만큼 생물과 화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명화학공학과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발효식품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화학에도 관련되고 생명공학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을 만드는 이러한 제약과 관련된 것들도 생명과학과 화학이 연계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심리학이나 뭐 정신의학 이런 거, 우리 요즘에는 정신의 병이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예전에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좀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제는 조금 더 대중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시대가 현대로 올수록 더욱더 뭔가 정신적인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TV를 보면 연예인들도 막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의학과 생명과학이 연관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건 체육이랑도 연관되어 있고, 사람의 몸을 다루는 체육이 당연히 생명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큰 틀로 왔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앞부분에 비해서 지금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여기서 조금 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을 먼저 보기 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약물을,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발견하게 된 과정,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 과탐실 시간에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순서대로,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 잠시 일시정지하고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듣도록 합니다. 네, 다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라를 보시면 플레밍은 세균을 연구하던 중에서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를 잘못 관리하여서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생긴 걸 발견했다. 자, 플레밍은 사실 굉장히 경력이 많지 않은 의사 시절에 세균을 배양하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물론 사람들 치료도 하지만 다양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균 배양은 기본적으로 자주 연구를 하는 분야라서 세균 배양을 하고 있던 중에, 원래 세균 배양을 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고 다른 세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배양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조금 신출릭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양을 하고 나서 그 배양 접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창문도 다 열어놓고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그 사이에 아마도 푸른 곰팡이 포자가 이 배양 접시에 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푸른 곰팡이가 거기서 배양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푸른 곰팡이가 일단 생긴 걸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관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푸른 곰팡이가 핀 배양접시를 골라내던 중에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었대요. 이게 가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인식 이렇게 아이고, 문제인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인식했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관찰을 많이 하죠. 관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기까지가 전개되기까지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의문을 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그렇지 신기하다 이렇게 문제인식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문제인식을 한 다음에는 과학의 어떤 하는 방법으로 따지자면 문제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럴까를 해결해내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레밍 같은 경우는 말을 보시면 3번이 되겠는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뭔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것을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설 설정이라고 표현해요. 가설 설정. 그러고 나면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바가 되겠죠? 바를 보시면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은 주로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실험, 아니,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띄우고 있네요. 이게 아니라 4번이 저기로 가야 되겠다. 다로 가야 되겠다. 그쵸?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게 가설 검증 단계가 되겠네요. 가설 검증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험 설계와 수행을 통해서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자, 그러면 다를 보시면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세균 배양 접시 중에 일부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고 어떤 거는 넣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푸른 곰팡이만 넣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푸른 곰팡이만 넣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푸른 곰팡이를 넣어서 세균이 증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푸른 곰팡이를 넣어보는 행위만 했지 넣어보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곳에서도 세균 증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처리를 하면은 알고자 하는 그 처리 집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알고자 하는 걸 처리하지 않은 집단도 항상 같이 실험에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푸른 곰팡이를 처리한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처리 집단이죠. 반면에 푸른 곰팡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 처리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설계해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푸른 곰팡이를 처리한 이런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험군. 반면에 푸른 곰팡이를 처리하지 않은 이러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집단, 즉 대조하기 위한 집단, 대조군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실험군과 함께 대조군을 함께 제시해주는 실험을 대조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조실험. 대조실험.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어디다가 적을까요? 여기 빈칸에 선생님 조금 적어볼게요. 자, 지금 실험 수행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참에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실험이 뭐죠? 푸른 곰팡이를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았고에 따라서 세균이 배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맞죠? 이렇게 실험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처리를 해주는 거, 우리가 처리하는 거에 따른 그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항상. 맞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처리해주는 값이나 나오는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변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인에는 먼저 우리가 지금 푸른 곰팡이 처리하고 안 하고는 원인이 되는 변인이 되겠죠. 맞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처리해주는 변인이 바로 푸른 곰팡이 유무가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균이 배양되고 안 되고는 따라오는 변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이러한 변인, 우리가 푸른 곰팡이 넣고 안 넣고,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 이러한 변인을 선생님이 잠시 이거 지우고 조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푸른 곰팡이 넣고 안 넣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해요. 조작 변인. 우리가 실제 조작해주는 변인. 자, 여기서는 푸른 곰팡이 넣고 안 넣고가 바로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작 변인에 따라서 따라오는 결과 변인을 종속되어 있는 변인이다라고 해서 조작 변인에 종속된 변인이죠. 그래서 종속 변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속 변인은 세균 배양의 유무가 되겠죠. 세균 배양 되냐 안 되냐 이게 종속 변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조작을 해주는 거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를 조작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 외에 뭐 예를 들어 뭐 세균, 우리가 배양하는 세균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습도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은 다 어때야 되죠? 그런 것들도 다 변화시켜줘야 되나요? 아니겠죠. 걔들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푸른 곰팡이의 유무만 제외하고 나머지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푸른 곰팡이의 유무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 다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나머지 것들은 통제를 해줘야 되는 변인이다라고 해서 통제 변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변인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인에는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 독립 변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종속 변인이 있는데 이 독립 변인 안에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변인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 설계와 수행 과정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거의 뭐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바가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이 정리해주는 푸른 곰팡이를 처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균이 증식했다 안 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처리해주는 거. 이런 거를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었다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거 자료 해석. 자, 자료 해석이 되었으면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푸른 곰팡이 처리해 준 거에는 세균이 배양이 안 되었고 푸른 곰팡이 처리하지 않은 거에는 세균이 배양된 걸로 봐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내리는 이 과정을 결론 도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첫 번째 관찰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과학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하는 방법의 순서.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문제 인식, 세 번째는 가설 설정, 네 번째는 실험 설계 및 수행,
5번째 자료 해석, 6번째 결론 도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 방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사실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정을 순서대로 써보자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다 말을 해줬죠? 답이 안 나오네요. 뭐 다 써졌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내린 잠정적 결론. 자, 여기 말하는 이 잠정적인 결론이 바로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배양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가설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균적실을 억제하는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수행하였는가? 자, 위에 그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도 했고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줬다. 그런 걸 대조실험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작변인이 뭐고 종속변인이 뭔지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 과정을 참고해서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뭐 관찰, 문제인식 이렇게 가는 순서들 있죠. 그 순서들을 쭉 정리한 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배웠던 그 순서가 바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연역적.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렇게 한자로 보시면 한글이나 한자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말이 어렵고 그 영어를 보시면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디덕티브라고 하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이라는 뜻인데 이끌어내는 뭐냐면 좀 더 능동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아까도 봤듯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이런 순서였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는 뭔가 능동적인 이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걸 연역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우리가 아까 플레밍의 탐구 방법, 그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조 실험,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 이런 것들 선생님이 아까 플레밍 실험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인도 선생님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다. 무서우니 엉망이네요. 다시 꺼볼까? 다시 꺼볼게요. 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잠깐 여기서 변인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제변인과 변인 통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변인 통제는 그냥 말 그대로 통제변인은 통제된 변인들을 말하는 거고 변인 통제는 변인을 통제하는 그 현상을 변인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2가지 탐구 방법 중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었고 지금 배울 내용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조를 봤는데 백조가 하얀색이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백조를 봤는데 또 하얀색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기를 가지고 계속 백조를 관찰했는데 한 500마리를 관찰했는데 다 흰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을 백조는 하얀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실험이나 가설 설정이 없이 그냥 다양한 이 관찰 결과를 수집해서 그걸로 규칙성을 발견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영어를 보시면 인덕티브인데 인덕티브는 뭔가 조금 수동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찰된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 규칙성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과 기납적 탐구 방법의 방법 과정만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 연역적 탐구 방법 안에서 선생님이 말을 했던 과학적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관찰하고 문제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한 다음에 결론 도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결론 도출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호라는 아이와 민희라는 아이가 어떤 탐구 방법을 하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걸 보고서 둘이서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푼 다음에 어떠한 탐구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정호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머니 방법을 보고 또 할머니의 방법도 보고 결국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민희는 물의 양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여러 그릇에 콩나물 넣고 물 양을 다르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호 같은 경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고 민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정호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민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 수업도 3반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3반이 지금 온라인 강의가 3개가 이번 주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다른 반에 그래도 막 이렇게 길게 풀어서 2시간 동안 했던 수업을 굉장히 축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압축해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